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필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8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서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국내 공식 출시된 차고요.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 씨가 극중에서 타고 나왔던 바로 그 차입니다. 이 강렬한 빨강을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는 피렌체 레드라고 부르는 컬러인데요. 드라마에서 윤세리 캐릭터와 아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영월의 어느 한 펜션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이곳까지 이 녀석을 타고 잠시 여행을 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꽤 존재감이 돋보였던 차인데 이제 보니까 랜드로버는 역시 자연과 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보크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2세대 모델이 나오기까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는 총 1139대의 이보크가 팔렸는데요. 이는 전체 랜드로버 판매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SUV의 본연의 실용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작고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럽기까지 한 SUV를 원했다는 거겠죠. 저는 이 차를 작년, 그러니까 2019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그때 공개된 이보크에는 서울 펄 실버라는 이름의 컬러가 특별히 입혀졌던 게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 이보크를 처음 봤을 때 풀체인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봐도 이 차가 풀체인지처럼 보이시나요? 요즘같이 확확 바뀌는 트렌드에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겉모습은 뚜렷하게 바뀐 걸 잘 못 찾겠습니다. 이보크는 마치 포르쉐 911처럼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이 디자인 자체가 앞으로도 쭉 그냥 이보크라고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바뀐 곳이 좀 있습니다. 바로 얼굴이 좀 더 매끈하게 단정된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테일램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레인지로버 가문의 작은 형인 벨라의 것을 따온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쿠페형 옆라인은 그대로네요. 앞모습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릴은 집안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아래 촘촘한 그릴 속에 이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고요. 하부를 들여다보니 레인지로버의 이름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작고 날쌔게 보여도 212mm 높이의 장애물은 거뜬히 지날 수 있고요. 무려 600mm 깊이의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몸집에 비해서 타이어가 꽤 커 보이는데요. 20인치 크기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에는 4계절 타이어가 달려있네요. 앞 서스펜션은 이렇게 맥퍼슨 스트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크는 옆에서 그리고 몇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휠 아치를 따라 둥글게 그려진 곡선을 따라서 장식이 도어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치 헤드라이트의 눈화장을 눈꼬리까지 길게 늘어뜨려서 멋을 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규에서 많이 보던 이 자동 전개식 도어 핸들이 옆면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손잡이가 이렇게 징 하고 나오면서 사이드미러도 같이 이렇게 펴집니다. 문을 열고 한번 운전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벨라에서 봤던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가 일단 눈을 끕니다. 기다란 10인치 화면이 위아래로 배치돼서 차의 거의 모든 컨트롤을 여기에서 할 수 있죠. 버튼들을 모조리 화면으로 그냥 몰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동을 켜면 스르륵 하고 화면이 올라옵니다. 좀 전에 봤던 도어 핸들처럼 잠자고 있다가 건들면 스르륵 움직이는 동물 같지 않나요? 엔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의 트림은 D180S인데요. 가격은 거의 7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4기통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보크에는 좀 특별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브랜드 최초로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걸 적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얹은, 그러니까 약간 세미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요즘 레인지로버뿐만 아니라 다른 신차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차에는 12V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48V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왜 48V냐 하면 유럽연합이 인체의 무해한 전압 리미트를 48V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인즉 48V까지는 이것저것 추가 부품 없이 배터리를 더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 용량이 적어서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EV 모드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효율성에서 이점이 있는데요. 이보크의 경우에는 시속 17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면 엔진을 미리 멈추기도 하고 회생제동도 한다고 합니다. 이 48V 배터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까지 줄이고요. 연료 효율도 5%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레인지로버의 자구책인 거죠. 뒤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바퀴 역시 똑같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여기에 스프링이 없는 걸 보니까 멀티링크 서스펜션이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링크가 연결된 구조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다면 뒷자리는 어떨까요? 이보크는 겉보기에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도 휠 베이스가 무려 21mm나 길어져서 실내 공간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2열 시트는 4대2대4로 접히고요. 2열 시트를 다 접으면 최대 1383리터까지 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시트가 어떻게 접히는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히긴 하는데요. 평평하게 접히진 않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SUV를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차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자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뒷자리 암레스트를 내려보겠습니다. 심플합니다. 2열 시트 바닥에 이렇게 발 넣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제가 앉았던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그대로 두고 바로 뒤에 앉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키를 공개하시더라고요. 제 키는 178cm고요. 요 정도의 무릎 공간과 이렇게 두툼한 트래킹화를 신었음에도 발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앞시트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서 무릎 공간이 더욱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열선 켜는 버튼이랑 12V 소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알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내리기 전에 주의를 살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문을 콱 열다가 이제 종종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랑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려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레인지로버에서는 많이 보던 거죠. 메르디안이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길게 위에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수납 공간도 총 26리터 정도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도어 수납함에는 이렇게 텀블러도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트렁크를 이제 리모컨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넓어 보이는데요. 이 공간의 부피만 591리터라고 하고요. 이 밑에는 바로 스페어 타이어와 간단한 타이어 교체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리모컨으로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도 닫을 수 있습니다. 앞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기어 레버를 빼고는 벨라를 약간 축소해 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벨라와 똑같다는 오명을 피하고자 기존 다이얼 방식의 변속 셀렉터를 벨라에게 양보하고 신형 이보크에는 이 전자식 레버가 이렇게 뚝 하고 박혀 있습니다. 변속기는 9단 자동이고요. 변속 레버 주위로 이렇게 줄무늬를 넣은 금속판을 깔끔하게 덮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운전대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기존 방식의 다이얼 변속 셀렉터를 그냥 뒀으면 실내가 좀 더 매끄럽고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물론 그랬다면 벨라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 붙었겠죠. 컵홀더의 크기가 좌우가 다릅니다. 큰 곳은 이렇게 텀블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작은 곳은 딱 레시피 캔커피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배려심으로도 볼 수 있겠죠. 컵홀더 위엔 이렇게 트레이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딱 스마트폰 놓는 자리인데요. 이 폰은 갤럭시 S9 플러스인데요. 웬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은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화면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에 무엇을 띄울지는 이제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보크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촉감이에요. 운전자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이 운전대일 텐데요. 이 스티어링 휠을 둘러싼 가죽과 그리고 검지와 엄지가 닿는 이 검은 버튼의 촉감, 그리고 와이퍼를 조절할 때 이 금속의 촉감이 운전하는 내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르는 부분도 살짝 움푹 패였는데요. 이러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보크의 그런 프리미엄 가치를 더 올려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와 시트, 도어 곳곳을 가죽으로 휘둘러서요. 역시 레인지로버의 이름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차에 카메라가 이렇게나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차 둘레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홈로를 지날 때도 노면을 보면서 갈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인데요. 마치 보닛을 투과해서 보는 것처럼 보닛 하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걸 보니까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왜 추운 겨울날 이렇게 보닛 밑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출발하기 전에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미러는 카메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요. 광각으로 보여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룸미러 이름은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하네요. 요즘 나오는 디젤차들은 예전처럼 시끄럽거나 덜덜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고급차일수록 소음과 진동이 잘 다듬어져 있는데요. 이보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을 내뱉는 엔진의 운동에는 잡스러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초반 가속력은 묵직한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시원하게 탄력을 받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단단하진 않아요. 약간 물렁거리는 편이고요. 이건 아마도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크의 모든 트림에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노면에 맞게 알아서 모드를 바꾸면서 달립니다. 승차감은 튀지 않고요. 안락한 편이라 여럿이서 장거리 여행 가기에도 딱일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제 기능을 잘합니다. 고속 구간에서 속도와 앞차와의 간격등을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차선 유지하면서 잘 달리고요.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도 앞차랑 부딪히지 않게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스스로 가다서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보크는 확실히 레인지로버 집안의 막내로서 톡톡히 제 역할을 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집의 크기와 그리고 뒤로 딱 떨어지는 그런 쿠페형 라인의 디자인 말고는 이보크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레인지로버와 벨라로부터 우성 유전자들을 깨알같이 물려받아서 압축해 놓은 알짜배기 레인지로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보크의 이러한 방향은 최근에 나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특히 실내를 들여다보면 이보크보다 덜 고급스러울 뿐이지 많은 모습들이 이보크와 닮았습니다. 랜드로버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해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